안녕하십니까. 톡톡신의 진행을 맡은 지승학입니다. 오늘 톡톡신에서 다룰 영화는 이정재 감독의 헌트와 한재림 감독의 비상선언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정지혜 평론가님, 정우성 평론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주 못 뵙지만 자주 뵙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돼서 좀 어색하긴 하네요. 네. 그렇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죠. 요번에 이정재 감독의 헌트, 꽤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몇 가지 논의할 점이 좀 있죠. 논의할 점 중에서 이제, 감독으로서의 이정재. 감독으로서의 이정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감독으로서의 활동이 지속 가능할까? 요 지점이 좀 얘기해 볼 만할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 정우성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기다 아니다로 얘기를 하면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속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트만 일단 만든 감독이니까 헌트만 놓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헌트 얘기를 하면, 헌트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볼만했다 정도지만 그래도 그렇게 볼만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때 같이 개봉했던 다른 쟁쟁한 감독들의 영화랑 붙어서 평가로 봤을 때, 흥행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평가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감독을 훌륭하게 앞으로도 영화를 잘 만들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모르겠지만 지속 가능한가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속하면 굉장히 좋게 보셨나 보네요. 영화를 좋게 본 건 아니지만 앞부분은 그래도 장르적으로 굉장히 재밌는데 했다가 어느 지점 이후부터는 조금 별론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정재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영화 보면서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좋은 의미예요? 네, 그래서 이제 감독 계속 해야 되는데 배우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봤어요. 저는 너무 재밌게 봤고, 저는 기대를 별로 안 하고 봤어요.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모 평론가님께서 굉장히 이거 재밌다, 잘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살짝 기대하면서 이제 찾아가서 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정재 감독?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고, 이정재 감독이 어떻게 보면 배우인데 감독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때까지 배우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감독을 한 사람이 있었나? 한국에서?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배우면서 감독을 하신 분이 있지만 그분이 배우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감독을 해서 성공을 했다거나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최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이 영화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지만 이거는 대단히 예술적 미학을 성취하기 위해 만든 예술 영화는 아니에요. 이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큰 영화지만 그런 영화를 성공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거기에다가 그런 영화를 하면서 자신의 스타일이랄까 의도랄까 이거를 녹여서 그걸 성취하는 거는 좀 더 어려운 문제거든요. 비상선언도 오늘 할 거지만 곧 저희가 할 거지만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성공적인 이 영화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충분히 감독으로서 성공적이었고, 그 다음 영화도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다른 배우로 출연할 다른 작품보다 다른 영화가 더 기대돼요. 감독으로서 영화가 네. 이정재 감독의 다음 영화가 이정재 배우의 다음 영화보다 훨씬 더 기대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정재 감독의 성공적인 데뷔는 평론가들 말고도 문학 하시는 분들도 아니면은 정치 평론 하시는 분들조차도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것과 그러면 제작의 완성도는, 그러니까 성공적인 데뷔는 예를 들어서 배우 이정재인데 의외로 잘했다와 그냥 감독으로서의 누군데 잘한 영화를 놓고 봤을 때 배우였던 사람이 감독을 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좋게
봐주는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롱을 잘 핀 거지. 아, 근데 정말 그 감독 대 감독으로 붙었을 때에는 우리가 완성도의 문제를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 영화가 성공적인 데뷔를 말하기는 하지만 영화의 완성도까지도 담보를 한 거냐라는 질문은 좀 해볼만 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성 평론님. 저는 뭐 연기자인데 감독을 해서 이 정도 했으면 잘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분명한 장점이 있는 영화고 그 장점을 그만큼 연출을 했다는 거는 연기자인데 감독을 했다는 걸 떠나서 그냥 감독으로 봤을 때도 충분한 능력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파트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잘한 부분이랑 못한 부분이랑 나눠서 생각을 하면 먼저 잘한 부분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편집이 좀 약간 뚝뚝 끊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게 굉장히 잘했다. 속도감 있게 굳이 질질 끊지 않고 딱 핵심적으로 말해야 될 건 빠르게 리듬감 있게 척척 치고 나가는 게 이렇게 선택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감독으로서 굉장히 잘한 선택이고 그리고 이제 장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뭐 많이 이런 영화들이 많지만 어떤 한 집단 안에 두 세력이 있고 서로 의심을 해서 배신자를 찾아내야 되는 이런 얘기가 많지만 그것도 이런 속도감 안에서 아주 압축적으로 잘 연출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제 단점은 이제 앞에까지는 그거를 핵심으로 놓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정체가 이제 독림이라고 하죠. 네, 독림이 밝혀진 이후부터는 영화의 목적 자체가 이제 배신자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특정한 인물을 죽여야 되는 게 목적으로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영화의 목적 자체가 바뀌면서 재미를 좀 잃는 게 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화를 처음 만들 때 아이디어는 이렇게 다른 두 세력이 한 인물을 죽이려고 하면 어떨까로 시작했을 것 같아요. 결말부터 생각하고 아마 만들었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결말로 꼭 가야 되는데 앞에는 재밌지만 그 재밌는 게 핵심인데 뒤를 먼저 생각하고 앞을 만들었기 때문에 뒤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앞에서 재밌었던 그런 힘을 잃고 뒤에가 조금 영화가 힘이 많이 떨어진다. 이게 스포일러 얘기 안 하려니까 조금. 그러면은 일단 저는 뭐 화면의 과감성이라든지 화면 구성의 과감성이라든지 네네. 첫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택시 드라이버 그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그 장면이 생각날 정도로 약간 그 좀 근대화 네. 80년대의 그 근대성을 정말로 그 장면으로 그 뭐죠 그 리어 밀러 네. 그 자동차에 비친 모습으로 시작하는데 그 장면이 좀 본 게 있으시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감독으로서의 고민이 좀 보이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봤는데 이제 뒤에 뭐 제 생각이 맞더라고요. 굉장히 과감하고. 하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편집점의 성긴 부분이 저는 그게 그 어떤 데서 느꼈냐면 그 뒷배경이 취조실이고 네네. 앞에서 그 뒷배경 바깥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취조실 안에는 밝고 이제 바깥은 어둡잖아요. 네. 근데 그 밝은 데서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김성태 배우였나? 아무튼 그분이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격하는 게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로 가격하는 게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 굉장히 NG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장면 다음으로 그냥 넘어가서 이거 뭐지? 연극적인 요소의 강화인가? 막 이제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거는 감독을 해보셔서 해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지망을 해서 네네. 좀 아시겠지만 근데 그런 부분은 조금 그렇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제 어쨌든 큰 그림만 괜찮으면 결국 디테일들은 조금 모자라도 관객들은 결국 그 큰 그림에 따라서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었어요.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네. 배우인데 감독까지 했는데 저 정도면 잘한 거야 라는 근데 게 그 아닐까요? 부분을 지금 생각해보면 더 리얼하게 찍은 것도 있을 테지만 15를 받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15금을 받기 위해서
약간 좀 약화시킨 건 아닐까. 이게 보니까 15세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이런 영화를 이제 훨씬 더 폭력적인 영화를 많이 주연으로 찍었기 때문에 더 막 과격하게 찍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15세를 받아야 되니까 약한 걸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약간 어쨌든 뭐 그런 느낌. 이정재 배우로서의 네네네. 활동의 그 커리어가 있기 때문에 그쵸. 기대하는 바가 네, 있죠. 그리고 그 쭉 축적된 노하우와 이제 어깨 너머, 이런 표현 좀 죄송스럽게 합니다만 어깨 너머에서의 이렇게 본 그런 모습과 그다음에 감독에게 올곧이 따라야 했었지만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던 요건 아닌데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다 녹여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네. 이정재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뭐 영화를 제작하는 우리 학제 시스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배우의 커리어를 가지고 감독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길을 어떻게 그쵸. 보면 연 거라고도 볼 수 네네, 있잖아요. 맞아요. 네. 한국 영화 교육 이대로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완성도까지도 모든 평론가 분들이 동의를 해주는 지점이 있다면 그게 과연 순수한 작품으로서의 완성도일까? 그게 자꾸 저는 의구심이 간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영화가 그 뭐라 해야 되지? 뭐 이정재라는 그 감독의 그 뭔가 이런 장인 정신이 있는 감독이 만든 영화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전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저는 이 전제를 바탕으로 깔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프로덕션의 발전을 깔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프로덕션이 많은 부분을 책임져 줬기 때문에 이정재 감독이 자신이 원하는 어떤 부분을 성취해서 갈 수 있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동의하는 게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 던지는 게 네네. 이정재 감독의 완성도가 높다고 한다면 이정재 감독의 역량의 문제냐 시스템의 완성도의 문제냐라는 거죠. 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공을 다 시스템에 돌려야 하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정재 감독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도했어 이런 걸 땄어 뭐 이런 부분이 달랐는데 뭐 했어 라는 것들이 명확하고 사실 프로덕션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완성도 단계에 올라가면 이제 그걸 우리나라 프로덕션이 굉장히 잘해준 영화들이 많잖아요. 최근 몇 년간에는 뭐 굉장히 프로덕션이 감독만큼이나 훌륭했다라는 영화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깔고 이제 이 영화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저는 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정재 배우가 만든 영화라는 딱 도드라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덕션하고 이정재 감독이 동시에 어떻게 보면 수훈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이정재 감독의 역량이 오징어 게임의 성공으로 인한 인지도 상승 이런 부분하고도 좀 연관이 있을까요? 거기 보면은 외국 출연 배우들도 배우 역량 그 연기력이 상당하고 왠지 진짜 미국 시스템이 들어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미국 시스템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이 한몫했을 것 같아요. 마케팅적 요소로서나 그 아주 완성도 높은 프로덕션이 이정재 감독을 밀은 거에는 아마 있겠죠. 그리고 뭐 인지도에 그리고 칸에 초청된다던가 아니면 이게 글로벌 뭐 판권이 팔린다거나 뭐 해외에 개봉되는 것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배우자 감독의 완전한 성공의 그 공식이신 분이 아주 상징성을 띠고 계신 분이잖아요. 네. 멜 깁슨도 그렇고. 근데 그분들이 보면은 좀 정치색을 띠시거나 국가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도를 지대하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침 이정재도 한국의 근대사의 문제를 이건 부정할 수 없죠. 거기에 이근한 고문을 했던 사람도 나오고 그런 어떤 그 미국과 한국을 관통하는 배우 출신의 감독이 그럼 왜 이런 국가적 문제 혹은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영화로 시작을 하거나 그쪽으로 주제화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성 평론가. 저는 뭐 굳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연기자다 보니까 카메라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연기자로서 자기 색깔을 좀 더 자기의 색깔이라는 게 이제 어떤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거나 뭐 윤리적인 거나 그런 것들 좀 더 잘 드러낼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는 이스트우드가 그 자유주의자고 뭐 이런 정치색을 드러낸다고는 하지만 영화에도 분명히 그런 게 표현은 돼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영화 자체를 본인이 굉장히 잘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본인 제작사를 만들어서 네, 그걸로 영화를 쭉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비교하기에는 아메리칸 무리가 있죠. 스나이퍼 같은 영화는 거의 그냥 네네. 정치색을 완전 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근데 그게 약간 저는 좀 이스트우드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저도 좋아합니다. 네, 이게 이스트우드 감독이 정치색을 드러낸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또 약간 양가적인 부분이 많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많은 대중들한테 어필하는 편이라서 네, 그게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그 이정재가 사실 시대의 얼굴을 담고 있는 배우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계속해서 스타일 반열에 있으면서 좋은 작품들을 계속 해온 건 맞지만 이 배우가 되게 뭐 시대의식이 느껴진다거나 이 배우는 이런 얼굴을 갖고 있어 라는 것은 없었고 헌트를 통해서 굳이 그거를 표현하려고 하지도 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목표는 그게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모르죠. 지금부터 뭐 한 20년 동안 전성기의 기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동안 어떤 작품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비교하기에는 좀 이정재 감독이 느끼기에는 억울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국가적 이슈가 서사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이게 굉장히 안전망 차원에서 서사를 순수 창작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차용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는 일이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게 또 마침 배우에서 감독으로 넘어갔던 사람들이 같은 길을 유사한 길을 걷는 것처럼 보여서 물론 아닌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기대도 있죠 사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죠. 하는. 그래서 여기서 뭐 정우성 배우가 던지는 네. 그 대사가 있잖아요. 그쵸. 네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우리가 금기시였었기 그쵸. 때문에 그런 데서 공감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저희가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1편은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헌트를 호평하고 있는 이유, 그 다음에 스타 배우 기용의 문제와 관련돼서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